현재 100m 세계 기록은 2009년 우사인 볼트의 9.58초, 시속 37km의 속도다. 그럼 로봇이 달린다면 어떨까? 2000년 일본 혼다가 개발한 아시모의 속도는 시속 3.7km, 파워워킹으로 빠르게 걷는 것이 시속 6에서 8km 정도니 빨리 걷는 것만도 못했던 셈. 2011년 미시간 대학이 개발한 메이블은 시속 10.8km까지 속도를 끌어올렸지만 연구실 안에서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2022년 야외에서 달리는 로봇이 등장했다. 미국 애질리티 로보틱스의 이족 보행 로봇 캐시. 지난 5월 100m를 가장 빨리 달리는 이족 보행 로봇으로 기네스에 등재됐는데 기록은 24.73초로 시속 14km 수준이다. 지치지 않는 강점을 살려 마라톤으로 종목을 바꾼다면 풀코스를 3시간에 완주한다. 참고로 마라톤 세계 기록은 2022년 케냐 킵초게 선수의 2시간 1분 9초. 어쨌든 캐시의 자세를 보면 알겠지만 타조에서 영감을 받아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뛰며 아직 스스로 코스에 맞춰 뛰진 못해 리모컨으로 조종이 필요하다. 오늘의 댓글: 이제 위에 총만 달면 되겠네. 터미네이터의 시작. 끝. 아마겟돈, 파워레인저, 어벤져스, 우주의 무언가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이들은 영화 속에만 존재해왔다. 하지만 2016년 진짜 지구방위대가 현실에 나타났다. 무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속한 부서이자 미국 정부로부터 5천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말이다. 정식 명칭은 PDCO, 지구방위 합동본부 정도로 번역된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걸까? 소행성과 운석으로부터. 직접적인 원인은 2013년 러시아 운석 낙하 사건.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1,500명이 다치고 35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폭발 당시 위력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30배였다고 한다. 지난달 27일 지구방위대는 첫 지구 방어 실험에 성공한다. 지구에서 1080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 디모르포스에 우주선 다트를 충돌시켜 궤도를 바꾸는 데 성공했으며 충돌 순간 속도는 초속 6.1km였다고 한다. 시속 아니고 초속이다. 오늘의 댓글: 브루스 윌리스 옹 생각나네. 흐흐. 끝. 자도 항상 잠이 부족한 우리들. 불금 보내고 주말 늦잠은 국룰이다. 꿀잠은 보약이라는데 그 보약이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15년 피츠버그 대학 연구팀은 평일과 다르게 주말에 몰아서 자는 경우 24시간 생체시계 교란으로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불규칙한 수면 습관을 지닌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과 심장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 한편 수면은 비만과도 연결되는데 평일과 주말의 수면 패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인슐린 수치가 높아져 지방이 쌓이면서 허리둘레와 체질량 지수도 더 높아진다고 한다. 거기에 잠자는 시간이 10시간을 넘길 경우 뇌의 생체 리듬이 늦어져 오히려 피로감이 증가하고 우울증과 약물 중독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오늘의 댓글: 직원의 건강을 위해 주말 아침에도 출근시킬 기세. 끝! 올해 초 꿀벌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한참 뉴스에 나왔었다. 겨울이 따뜻해지는 바람에 착각한 꿀벌들이 알을 낳았다가 얼어 죽고 그나마 살아남은 번데기도 해충 응애에게 죽었다.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약 60억 마리가 사라졌다. 길거리에서 벌만 나면 벌벌 떠는 게 정상이니 꿀 좀 덜 먹고 안전해지면 게이득 아닌가 싶겠지만 꿀벌이 꿀만 빠는 게 아니라 꽃에서 꿀을 얻는 대신 번식을 돕기 때문 세계 100대 작물 중 71%를 꿀벌이 번식시키니 그 식물과 엮인 동식물까지 함께 타격을 받는다면 생태계 전체가 흔들리는 셈.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다. 농산물 수출 1위 미국은 2016년 꿀벌 7개 종을 멸종 위기 생물로 지정했고 수출 2위 네덜란드도 360종의 꿀벌 중 절반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대응한 쪽은 네덜란드. 2018년 버스 정류장 지붕에 꿀벌 정원을 설치했는데 이후 도시의 꿀벌 수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기가 맑아지고 더위도 식혀줬다. 1년에 2번 정도 잡초만 정리하면 돼서 관리도 쉬운 편이라고 한다. 오늘의 댓글: 아 응이에요. 김은국이 해충이라고. 끝. 비행기라는 밀폐된 금속 용기는 매우 특이한 장소다. 기압은 2400m 높이의 산꼭대기와 비슷해 혈액 중 산소의 양을 6에서 25%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병원에서 이런 상황이면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한다. 동시에 습도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보다도 낮고 유입되는 공기는 열을 식히기 위해 10도씨 정도로 냉각시킨다. 이런 환경 변화에 당연히 인간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선 낮은 기압은 피로도를 증가시킨다. 비행기만 타면 유독 피곤하고 졸린 건 약한 저산소증의 영향이다. 낮은 기압에 낮은 습도까지 결합하면 미각에도 영향을 준다. 짠맛과 단맛을 느끼는 감도가 최대 30%까지 떨어질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기내식은 양념을 더 세게 한다. 기내식 중엔 술을 조심해야 하는데 낮은 기압과 습도가 알코올의 효과는 물론 다음날의 숙취까지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 한편 먹고 나면 낮은 기압 때문에 방귀는 더 많이 나오는데 다행히 건조한 공기가 후각을 감퇴시켜 눈치는 덜 봐도 된다. 옆 사람이 불편해 보이면 낮은 기압과 높은 고도 때문이니 걱정 말자. 물론 방귀 때문일 수도 있고. 끝! 바둑 졌다, 퀴즈쇼 졌다, 포커 또 졌다. 그나마 아직까지 이기는 분야는 번역 정도?
하지만 우리는 게임의 민족, 인간의 뇌는 인공지능보다 빨랐다. 지난해 8월 오스트리아의 코티컬 랩스는 살아있는 뇌세포로 이루어진 인공뇌와 인공지능에게 각각 1인용 폰게임을 가르치는 실험을 했다. 대결 구도가 아닌 1인용 공튀기기 플래시 게임 정도인 듯 싶다. 놀랍게도 인공뇌가 인공지능보다 훨씬 빠르게 배웠다. 인공뇌는 5분 만에 게임 방법을 습득한 반면 인공지능은 게임 방법을 습득하는데 90분이 걸렸다. 판수로 따지면 인공뇌는 15판 남짓이었지만 인공지능은 5,000판 이상의 연습 게임을 했다고 한다. 물론 배우는 게 빠르다고 했지 이겼다고는 안 했다. 게임을 더 잘하는 쪽은 판수로 밀어붙인 인공지능이었다. 하지만 당시 인공뇌는 100만 개의 뇌세포, 즉 바퀴벌레의 뇌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하니 아직 게임은 인간 쪽이 더 우위일지도. 오늘의 댓글 당연한 소리야 네. 끝! 당신의 인간관계는 어떤 스타일인가? 좁고 깊은 스타일? 넓고 얕은 스타일? 당연히 뭐가 더 좋고 그런 건 없겠지만 취업이나 이직준비생 한정 더 도움이 되는 인간관계가 밝혀졌다. 하버드대와 스탠퍼드 그리고 MIT 연구진이 무려 2천만 명의 링크드인 회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신과 약한 유대관계, 즉 친구보다는 친구의 친구에게 취업에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연구진은 이것을 약한 유대의 힘이라고 불렀는데 이건 사실 1973년 사회학자 마크 그레노베터가 제시한 50년 묵은 이론이다. 요약하자면 친한 친구끼리의 네트워크는 인맥이나 가진 정보 등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먼 지인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로 겹치는 인맥이 10명을 넘길 경우 구직하는 데 있어선 도움이 덜했다고 했다. 오늘의 댓글 친구의 친구를 만나려면 결국 친구가 중요한 거 아니냐? 끝! 이 넓은 우주에 사는 생명체는 우리뿐일까? 나사에 따르면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행성은 2015년 기준 8% 정도. 지구인들은 8%의 외계인을 찾기 위해 우주로 편지를 보냈다. 첫 편지는 1970년대로 두 가지 방식으로 보냈는데 하나는 아날로그적으로 우주선에 편지를 실어 보냈다. 종이에 쓴 건 아니고 금속판에 새겨 보냈으며 사실 편지를 보낼 목적으로 띄운 우주선이라기보단 우주 탐사를 하다가 혹시나 외계인에게 발각되면 읽어보게끔 실어준 느낌이었다. 다른 하나는 조금 더 디지털적으로 전파를 쏴서 보냈는데 전파의 목적지는 25,000광년 떨어져 있는 허큘리스 대성단. 그곳으로 정한 이유는 당시 관측된 밤하늘에서 별들이 가장 밀집된 곳이라는 조금은 단순한 이유였다. 편지 내용은 남녀의 모습과 지구의 위치 등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확인할 수 있게 그림 위주로 담겼다. 그리고 2024년 전파 메시지 발송 50주년이 되는데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더 자세한 정보를 담아 두 번째 편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오늘의 댓글 메시지 가는데 25,000년, 답장 회신 받는데 25,000년 걸리는데 끝! 인공지능의 날, 실제 있는 날이다. 설마 들어본 적도 없다면 지극히 정상이다. 올해로 2년차에 테슬라가 만든 날이니까. 테슬라 테크노킹 일론 머스크가 직접 개발 중인 제품을 소개하는 이벤트 같은 건데 올해는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2종을 공개했다. 이름은 옵티머스와 범블씨. 묘하게 중국음을 풍기지만 누가 들어도 로봇인 건 알 것 같은 장명 센스? 둘의 차이는 범블씨는 다른 업체의 액추에이터를 썼고 옵티머스는 자체 제작한 액추에이터를 썼다. 여기서 액추에이터는 인간으로 따지면 관절 역할을 하는 부품인데 범블씨는 꽃에 물을 주는 등 간단한 일들을 해냈지만 옵티머스는 아직 걷지도 못하는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개발 계획 1년 만의 성과인데다 몇 주 안에는 걷고 3에서 5년 안에는 판매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예상 가격은 $20,000 미만, 일단 2,900만원 선이니 자동차보다도 저렴하긴 하다. 오늘의 댓글 제품이 상용화된다면 요리, 설거지,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등 집안 잡일 다 시켜야지. 키키 끝! 술 마신 다음날은 유독 화장실에 많이 가는 것 같다. 음주 다음날 설사, 소위 해장똥, 술똥이 해장을 빠르게 해준다는 속설도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음식물 소화가 잘 되지 못했다는 증거다. 우리 장에는 수분과 영양소를 흡수하는 수많은 육모가 있는데 알코올이 육모를 자극해 기능을 감퇴시켜 설사를 하게 된다. 또한 알코올은 장의 연동운동도 과하게 만들어 담낭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인 담즙을 감소시켜 음식물 소화를 막는다. 그럼 변비가 있는 사람은 술을 마시는 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닐까? 일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알코올이 소변량을 늘려 체내 수분량이 줄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편 술 한 잔 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알코올 분해에 도움을 주지만 이때 주종이 맥주나 막걸리일 경우 당함량이 많아 수분의 분해 효과를 가로막고 위스키나 고량주 같은 도수 높은 술들은 육모를 더 많이 자극하니 피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댓글 그냥 싸고 말란다. 끝!